어느 날 오래된 집에 방을 얻어 살게 된 나는 집주인 아주머니와 자주 마주쳤다. 아주머니는 평소에는 다정하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방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빛이 바뀌곤 했다. 처음엔 그저 나만의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방을 찾아왔다. 저 방에 남자 둘이 있어. 웃고 있잖아. 못 봤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방문을 열어보니 오래된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해묵은 먼지가 옷감 위에 내려앉아 있고 보자기로 감싼 옷들이 여러 겹 걸려 있는 탓에 방 안은 눅눅하고 답답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데요? 내가 단호히 말하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크게 떴다. 아니야, 지금도 웃고 있어. 내 눈엔 보여. 저 옷 뒤에서. 나는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다. 억지로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 옷들을 뒤적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옷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낡은 천 조각들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을 뿐. 하지만 그 순간 분명히 들린 듯했다. 희미한 웃음소리, 낮게 깔린 두 남자의 비릿한 웃음. 나는 고개를 휘젓고 방을 나왔다. 분명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은 달랐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미친 듯한 공포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주머니는 그 방 얘기를 멈추지 않았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그녀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또 웃고 있네, 또 두 놈이. 그럴 때마다 나는 무심한 척 대꾸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방에 들어가면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옷이 걸려있는 벽 쪽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고 옷 사이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무리 옷을 헤집어도 사람은 없었는데 불 꺼진 방 안에 서 있으면 기묘한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새벽에 깼는데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전깃불은 켜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마치 달빛이라도 스며든 듯 옷장 쪽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흔들렸다. 사람의 형체 같았으나 자세히 보면 보자기와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순간 귓가에 분명히 들려왔다. 낮게 깔린 웃음소리. 히히, 킥킥. 나는 비명을 삼킨 채 뒷걸음질 쳤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방을 빠져나왔다. 문을 닫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음날 아주머니는 무표정하게 밥상을 차리면서 내게 속삭였다. 봤지? 그놈들. 내가 봤을 거라 생각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방 안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뭔가 끌리듯 매일 그곳에 들어갔다. 옷들을 하나씩 걷어내며 바닥을 살폈다. 벽에 귀를 대면 마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웃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낮은 목소리로 바뀌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고 때로는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여기 와. 같이 웃자. 그 순간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방 밖으로 도망치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나는 옷을 전부 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한 겹, 두 겹 보자기에 쌓인 옷들을 마구잡이로 바닥에 던졌다. 공기 중에 오래된 먼지가 흩날리며 눈을 따갑게 했다. 벽이 드러나자 이상한 얼룩이 보였다. 사람의 손바닥 자국처럼 검게 그을린 흔적이 겹겹이 찍혀 있었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며 웃는 얼굴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귓가에서 또렷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번엔 환청이 아니었다. 내 등 뒤 바로 귀 옆에서 두 남자가 동시에 웃는 소리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허공만이 나를 응시했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에서 보자기 하나가 저절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에 기괴한 미소를 띤 채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들이 널 기다렸어. 이제 너도 볼 수 있구나.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방 안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웃음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어깨를 스치며 옷자락을 흔들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장면은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서며 두 남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입술도 함께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사람이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길게 찢겨 나오는 끔찍하게 왜곡된 미소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집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도 밤이 되면 귓가에 남자 둘의 웃음소리가 맴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여전히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다. 그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조차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만 되면 귓가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이사 후 긴장이 이어져서 생긴 환청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벽 너머에서 두 남자가 숨어 웃고 있는 듯했다. 히히, 킥킥. 나는 몸을 웅크린 채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그러나 웃음소리는 담요를 뚫고 파고들었다. 그 순간 이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무언가가 나를 따라온 것이다. 며칠 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는데 이상한 걸 보았다. 내 뒤쪽 방 한 구석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분명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는데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다. 두 명. 그들은 마치 내 뒷모습을 비웃듯 흔들리며 웃고 있었다. 나는 거울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제발 사라져. 하지만 거울 속 내 표정은 왜인지 모르게 비틀려 있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 내가 아닌 또 다른 얼굴이 웃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떨어뜨렸다. 거울을 깨부수고 싶었지만 그 안에 웃는 얼굴이 혹시 튀어나올까 두려워 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옷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옷더미 사이로 두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분명 보이지 않았지만 웃음만은 또렷했다. 그들은 동시에 내게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너도 이제 알겠지? 내가 우리랑 같이 와야 해. 나는 꿈속에서 도망쳤지만 발은 제자리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두 남자가 점점 다가오더니 차가운 손길이 내 팔목을 붙잡았다. 그 순간 현실에서 깨어났는데 놀랍게도 내 팔목에는 멍이 진 듯 시퍼런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내 뒤에 두 놈이 따라다닌다. 아주 오래된 원한이다. 나는 간절히 물었다. 떼어낼 수 없나요? 어떻게든 쫓아낼 방법이 있나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내 눈에 보였고 내 몸에 손을 댔다면 떼어내기 쉽지 않아. 그 방에서 내가 뭘 건드렸지? 옷을 파헤쳤지? 그 순간 내가 끌려 들어간 거야.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다. 내가 옷더미를 파헤치던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두 존재와 연결되어 버린 것이다. 무당은 작은 종이를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 부적을 지니고 다녀라. 다만 내가 그 부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놈들은 바로 널 데려가려고 할 거다. 나는 필사적으로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 후로 며칠간 웃음소리가 잦아든 듯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부적이 타들어가는 듯한 냄새가 날 때면 귓가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히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지쳐갔다.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는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기가 두려워졌다. 결국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너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쉬어. 나는 억울했다. 하지만 차마 더 설명할 수도 없었다. 내 말이 허무맹랑한 미친 소리처럼 들릴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부적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주머니에 항상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방 안은 서서히 차갑게 변했고 창문이 닫혀 있음에도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듯 스산한 소리가 났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켜자 불빛 아래 바닥에 부적이 타다 남은 채로 떨어져 있었다. 까맣게 그을려 더 이상 모양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찾았다. 너는 우리 거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구르듯 쓰러졌다.
눈앞이 흐려지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두 남자의 웃음이었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 같지 않은 웃음.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 있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계속 혼잣말을 하시던데요. 두 남자가 웃고 있다고. 나는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간호사의 눈빛 속에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저도 그 소리 들어요. 밤마다.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나는 알았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두 남자는 이미 나를 넘어 다른 이들까지 삼키려 하고 있었다. 병실의 불빛은 늘 오후 4시쯤처럼 기울어 있었다. 내가 깨어난 지 사흘째 되는 저녁, 간호사는 더 이상 내 곁에 나타나지 않았다. 바뀐 근무표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의 눈동자 뒤에 번지던 그 불길한 미소가 어쩌면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지도 모른다는 걸. 병실에 혼자 남은 밤, 시트가 내 발목을 덮는 감촉은 남의 손처럼 차가웠다. 천장의 환등에 박힌 빛이 돌아갈 때마다 귓가에서 두 줄로 찢어진 웃음이 눅눅하게 흘렀다. 히히, 킥킥. 그 웃음은 마치 오랜 세월 꿰맨 옷감에 올 사이를 비집어 나오는 먼지 같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 코끝의 첫 냄새, 세월을 먹어 색이 바랜 면섬 위의 상쾌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이 묻어났다. 곱게 접힌 수술가운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와는 다른 사람. 체온이 싣고 남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운. 퇴원 이튿날 나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휴대폰 달력을 열어보니 내가 그 집을 떠난 날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날 이후의 일정은 공란이었다. 메모장에 적어둔 이름 하나가 손끝에서 떨렸다. 아주머니. 나는 이 단어를 누르고 또 눌렀다. 전화번호 대신 그냥 아주머니라고만 저장해 두었던 그 이름. 통화 버튼을 끝내 누르지 못했다. 대신 나는 도시기록물 보관소로 향했다. 오래된 동네의 진짜 이야기는 늘 누군가의 기억에서 망가지거나 누군가의 서랍 속에서 삶은 달걀처럼 굳어있거나 아니면 종이 상자 속에서 눅눅하게 부풀어 있다. 보관소 한 구석 낡은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앞에서 나는 몇 시간을 보냈다. 1987년, 1991년, 2003년. 신문은 쓸쓸한 활자들로 동네의 낯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래고 번진 작은 기사 하나에 눈이 멎었다. 소규모 양복점 화재, 형제 실종. 사진은 없었다. 짧은 기사였다. 오호동 골목 끝 양복점에서 새벽 화재가 발생, 주인 형제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은 지워진 납처럼 읽기 어려웠다. 뒤이어 실린 독자 투고에는 불이 났는데도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황당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화마 앞에서 히스테릭하게 웃기도 한다. 그렇다. 하지만 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가 그 말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았다. 나는 다른 포맷의 자료함을 열었다. 영업허가 대장, 하역증, 폐업 신고서. 창호사 양재실이라는 글씨체가 몇 번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다. 창호 창자와 호흡의 사이에서 어쩐지 바느질하는 손 모양이 따라붙는 성씨처럼 느껴졌다. 바느질, 옷, 보자기, 웃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세탁소 하나 앞에 멈춰섰다. 문을 닫으려던 노인은 내가 유리문을 미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내부는 과열된 다리미가 식으며 내는 쇳내로 가득했다. 나는 준비해온 질문을 던졌다. 옛날 오호동 끝자락 양복점 있었죠? 형제가 했다던 노인은 눈을 한번 찡그렸다. 어디서 듣고 왔소? 나는 보관소에서 본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나열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계산대 서랍 아래서 오래된 종이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이름 없는 매듭이 묶여 있었다. 노인의 손은 매듭을 풀지 않았다. 대신 허공에서 그 매듭을 한번 쓸었다. 옛날엔 죽은 사람 옷을 누가 손댔는지 아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무나 못 만졌소. 숨이 꺼진 몸의 열기를 옮기지 않으려면 옷도 말려야 하고 실도, 바늘도, 바람도 조심해야 했소. 그 형제들은 솜씨가 좋았지. 입관 전에 마지막 손질, 산 사람이 마지막으로 닿는 옷. 그걸 곱게 해주던 이들이었소.
나는 봉투에 더 가까이 시선을 낮췄다. 매듭은 이상하게 반듯했다. 꼭 누군가의 표정처럼. 근데 왜 화재가? 노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불은 그냥 핑곗거리요.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사람도 있었고 울음 같았다는 사람도 있었소. 나는 그날 바람이 옷감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소. 뜯기는 소리, 다시 꿰매는 소리. 누군가를 붙잡아 두려면 옷이든 숨이든 어디 한 군데라도 꿰매야 하거든. 노인의 눈빛이 유리문 너머로 길게 나갔다. 그 집, 내가 살던 그 집 작은 방. 거기 옷걸이들이 줄지어 있지? 보자기에 쌓인 옷들. 그건 그냥 옷이 아니라 돌아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었던 온기를 감추어 둔 껍질 같은 거요. 껍질은 가끔 웃기도 하고 가끔 우는 흉내를 내기도 하지.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봉투에 손을 대지 못한 채 인사를 하고 나왔다. 거리의 바람이 빳빳한 건조기를 통과한 수건처럼 내 볼을 스쳤다. 입술에 닿은 공기가 갑자기 얇아졌다. 내 뒤꿈치를 무언가가 따라오는 느낌. 발걸음과 발걸음 사이에 다른 음표가 끼어드는 느낌. 히히, 킥킥. 나는 젖은 성냥개비처럼 미끄러지는 숨을 붙잡으며 뛰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대충 차올리고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방, 이사온 집의 작은 방과 가장 비슷한 크기의 다용도실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떼었다. 문틈이 검고 얇았다. 손잡이를 잡자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 깊숙이 스며들었다. 불을 켰다. 아무도 없었다. 빨랫대에 널어둔 셔츠 2장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셔츠의 단추구멍이 한꺼번에 내 쪽을 바라보는 눈처럼 보였다. 갑자기 단추 하나가 스스로 달그락 소리를 냈다. 나는 반사적으로 셔츠를 움켜쥐었다. 그때 셔츠의 안감에서 길고 얇은 실 한 올이 내 손가락에 감겼다. 실은 차갑고 단단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잡고 있던 것처럼 온기가 아니라 의지의 잔향이 남아있었다. 실을 풀어내려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귓가에 웃음소리가, 아니 숨죽인 환희가 밀려들었다. 잡았다. 어디가? 나는 셔츠를 집어던지고 뒤로 물러났다. 그때 문이 삐걱 소리를 냈다. 아니, 문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누군가 살며시 기대어오는 기척이 문짝을 미는 소리를 만들었다. 나는 단추처럼 작아진 내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돌아섰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내가 떨어뜨린 실이 길게 누워 있었다. 실은 바닥의 틈을 따라 늘어나더니 방 구석의 벽지 끝을 간지렸다. 나는 그 끝을 따라가며 벽지를 살짝 벗겼다. 벽지 밑에서 또 다른 첫냄새가 풍겼다. 벽과 벽 사이 아주 얇은 공간. 거기에 보자기로 감싼 무엇인가의 모서리가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손톱으로 모서리를 끄집어냈다. 보자기는 내 손길에 놀란 것처럼 한번 떨더니 조용히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묶음. 매듭은 3겹으로 겹쳐 묶여 있었다. 첫 번째 매듭을 풀 때 내 귓속에서 누군가 하품을 했다. 두 번째 매듭을 풀 때 벽지의 꽃무늬가 아주 천천히 활짝 피었다가 오므라드는 것처럼 보였다. 세 번째 매듭이 풀리는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 들려오던 웃음이 가까워졌다. 나는 보자기를 펼쳤다. 바래고 바랜 셔츠의 카라,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하지만 분명 사람이 한때 품었던 열이 스며있는 목둘레. 카라 안쪽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창호. 그 아래 몹시 비슷한 필체로 아주 작게 덧댄 글씨가 있었다. 호창. 나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마주했는지 이해했다. 두 남자의 이름. 거꾸로 읽어도 서로의 이름이 비슷하게 다가붙는, 입술과 이가 닿는 소리를 닮은 이름. 그들의 형체는 흩어졌지만 이름은 옷에, 옷은 보자기에, 보자기는 방에, 방은 사람의 몸에 나와 아주머니의 몸에 붙어서 웃고 있었다. 이름은 입으로 꿰맨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 귀를 스쳤다. 누군가를 부르면 그 사람이 온다. 오래 부르면 오래 머문다. 아주 오래 부르면 그 사람은 웃기 시작한다.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이. 나는 보자기를 다시 감싸며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문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내 집 문 앞을 서너 걸음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추는 소리.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낮고 구부정한 그림자가 문 밑의 좁은 틈을 지나갔다. 나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사라졌고 몇 초의 침묵 뒤에 웃음소리가 문 안으로 스며들었다. 열어라. 다 보고 있잖아. 나는 보자기를 들어 가슴에 붙였다. 그 자체가 심장처럼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창틀에 기대면 창문이, 벽에 기대면 벽지가, 바닥에 앉으면 마룻바닥의 이은매가 나를 응시했다. 아침이 오기 직전 나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시작된 대로. 낡은 주택 골목은 여전히 좁았다. 새벽 공기가 낮은 차체의 트럭처럼 도로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 대문은 닫혀 있었다. 초인종이 눌리는 감촉이 오래된 단추처럼 꺼져 있었다. 누구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안에서 떨렸다. 내가 이름을 밝히자 문이 열렸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기도 전에 방 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안 그래도 내가 올 것 같았어. 그들이 말했거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둘이 동시에 웃는 소리가 집안의 모든 모서리를 도는 동안 아주머니의 등은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다. 마치 어깨 위에 누군가 앉아있는데도 오래 앉아있어서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작은 방의 문턱에 서자 냄새가 나를 먼저 맞았다. 모래주머니 같은 냄새, 비온 다음날 햇볕 아래 마르는 이불 냄새, 그리고 오래된 화장품 냄새. 옷들은 그때의 자리 그대로였다. 보자기, 매듭, 매무새. 나는 가슴에 붙이고 온 작은 보자기를 조심스레 내렸다. 아주머니가 그걸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다. 그걸 내가 가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더 선명해졌어. 아주머니의 눈동자 속을 누군가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은 늘 웃었어. 간밤에도, 그제도, 십수년 전에도. 누구의 장례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옷을 고를 때마다 웃으면서 실을 꿰고 옷깃을 만졌어. 사람들이 다 울고 있을 때 그들은 웃었지.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웃음을 보면 마음이 가벼워졌어. 이상하지? 웃음은 전염되는 건데 그 웃음은 전염되면 안 되는 거였어. 나는 아주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등에는 얇은 흉터가 여러 겹으로 겹쳐 있었다. 바늘이 스친 자국들. 아주머니가 그 옷들을 감았나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부탁을 받았어.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내가 마지막 옷을 곱게 감싸달라고. 내가 손이 조심스러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이 창호와 호창이 내가 감싸지 않아도 스스로 매듭을 지었어. 내 손은 그저 모양을 다듬었지. 그들이 내 손을 통해 웃었어. 내가 왔을 때도 그들이 먼저 널 봤어. 널 좋아했거든. 내가 옷을 파헤치던 손길이 꼭 옛날 그들의 손 같았대. 왜 나를 따라왔을까요? 아주머니는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보는 얼굴 같았다. 옷은 몸의 기억이잖아. 너는 그 기억을 풀었고 그들은 내 손에 실을 걸었지. 그 이후 내가 어디로 가든 너는 그대로 옷걸이야. 웃음을 걸어두는. 나는 그 웃음을 베어내고 싶었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보자기의 매듭이 손바닥에서 이리저리 굴렀다. 그때 방 구석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돌았다. 옷들이 파도처럼 출렁였고 보자기 끝들이 잎처럼 벌어졌다 닫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보았다. 웃는 얼굴이 아니라 웃음을 닮은 자수. 카라 안쪽, 어깨선, 손목단. 아주 얕은 회색 실로 마치 웃음의 모양을 본떠 단단히 그리고 영영 풀리지 않도록 꿰맨 선들. 누군가의 이름을 감추는 대신 누군가의 표정을 옮겨놓은 실밥. 옷은 웃고 있었다. 옷이 먼저 웃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 웃었다. 그리고 웃음은 점점 주인을 바꿨다. 옷에서 방으로, 방에서 아주머니로, 아주머니에서 나로. 돌려줘야 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무엇을? 아주머니의 미소가 살짝 떨렸다. 웃음을. 나는 내 가슴에 붙인 작은 보자기를 열어 두 남자의 카라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떨림은 오래된 기계의 마지막 진동처럼 결연했다. 이건 내게 있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도 안 되고요. 나는 카라들을 방 한가운데 내려두고 벽에서 옷을 하나씩 끌어내 바닥에 겹겹이 놓았다. 아주머니가 비명을 삼켰다. 안 돼. 그들은 이 방이 없으면 갈 때가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옷더미 사이에서 바람이 일었다. 웃음이 방에 내 모퉁이를 동시에 두드렸다. 히히, 킥킥.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처음 듣는 어조가 내 귓속에 살짝 땀을 묻혔다.
돌려줘? 어디에? 우리의 웃음은 여기서 컸어. 나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귀를 대자 나무 바닥 너머에서 뭔가가 발 뒤꿈치로 천천히 장단을 맞추는 소리가 났다. 오래전 가게의 리듬,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오는 박동, 웃음의 박자. 나는 갑자기 알 것 같았다. 이 방은 마지막 작업실이었다. 양복점이 아니라 마지막 바느질을 하는 보이지 않는 실로 모든 걸 이어붙이는 곳. 이 방의 중심엔 바람이 묶여있고 옷은 그 바람을 잡아두는 집게였다. 집게를 하나씩 빼면 바람은 도망칠 수 있다. 도망치는 바람은 언젠가 어디에서든 다시 잡힌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웃음을 건다. 그러면 여기서 풀어야 해. 내가 중얼거렸다. 여기서 처음 웃긴 그대로, 처음 웃은 그대로.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풀면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새기 바랬다. 나는 나를 못 찾을지도 몰라. 그녀의 눈 안쪽에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까만 조개 껍데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그때 누군가 내 손에 가위를 쥐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가락은 분명히 금속의 차가움을 기억했다. 나는 손끝으로 허공을 집어 보이지 않는 실을 조심스럽게 벌렸다. 실은 햇빛 없는 곳에서만 반짝이는 먼지처럼 희미했다. 나는 그 실을 아주 천천히 단추구멍 하나 풀듯 카라의 웃음을 따라 잘랐다. 첫 줄기가 끊어지자 방의 공기가 절반만큼 가벼워졌다. 둘째 줄기가 끊어지자 아주머니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다. 셋째 줄기가 끊어지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웃음이 동시에 멎었다. 정적은 폭발처럼 컸다. 귀가 아프도록 고요한 그 틈에 아주머니의 숨이 들어왔다. 그녀는 어딘가로 깊이 빠져들다 겨우 펑하고 수면 위로 떠오른 사람처럼 한번 크게 숨을 삼켰다. 눈동자가 맑아졌다. 그녀는 내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오래 바라봤다. 내가 왜 여기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듣는 육성의 체온이 있었다. 나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방의 가장자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실 하나가 남아있는 소리가 났다. 사뿐한 발자국처럼 가벼운 끊김. 나는 고개를 돌렸다. 벽의 얇은 틈, 내가 와서 처음 벗겨냈던 벽지 아래. 그곳에 마지막 한 올의 웃음이 아직 달려있었다. 그 실은 방 전체를 한번 감았다 풀며 마치 외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팽팽했다. 나는 그 실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런데 내 손끝보다 먼저 무언가가 거기 닿았다. 보이지 않는 발끝이, 아니 누군가의 입술이 아주 조용히 그 실을 핥고 지나가는 감촉. 이건 우리 몫이야. 너의 몫도. 두 목소리가 겹쳐서 말했다. 나는 멈칫했다. 그 실은 이미 내 몸 어딘가에 시침질을 해두었을지 모른다. 마지막 실을 자르는 순간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새어나가고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채울지도 모른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내 손을 쫓았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내가 시작했잖아. 내가 끝내야지.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올랐다. 그 손은 따뜻했다. 세상의 모든 옷감이 거쳐가던 다림질판의 온도가 그런 것처럼.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실을 잡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위로 한번 아주 깊고 정확하게 잘랐다. 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옷들은 다시 평온하게 걸렸다. 보자기의 매듭들은 잠든 아이의 등처럼 부드러워 보였다.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들어왔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떠다녔다. 먼지는 어느 방향으로도 웃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접어 올려 옷걸이에 걸었다. 매무새를 다듬는 동안 내 손끝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방을 나서기 전 나는 다시 한번 카라 안쪽을 살폈다. 웃음을 닮은 자수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빈 여백이 있었다. 여백은 조용했다. 문을 닫고 대문으로 나오는 동안 아주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마워. 그 한마디는 바느질의 마지막 매듭처럼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으로 발을 내딛자 아침 햇살이 내 눈을 찔렀다. 빛이 이렇게 흰색이었다는 걸 잊고 있던 것 같았다.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골목을 빠져나왔다. 모퉁이를 돌아설 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났다. 히히킥킥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나는 멈춰섰다.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피해망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손바닥이 따끔거렸다. 보이지 않는 바늘 끝이 한번 내 살을 가볍게 찌르고 지나간 것 같은 감촉. 손바닥을 펴보니 아무 흔적도 없었다. 대신 손금 사이에 아주 얇은 섬유 조각 하나가 누워 있었다. 내가 모르는 세계실. 햇빛에 비추자 잠깐 웃는 입꼬리 같은 곡선이 스쳤다. 나는 그걸 불어날렸다. 실은 공중에서 빙글 한번 돌더니 햇빛 속으로 보이지 않는 어디론가 흩어졌다. 그날 밤 새 집의 작은 방에서 나는 오래 잠이 들지 못했다. 그리고 거의 잠들 무렵에야 누군가의 발소리가 폭도 저편을 지나가는 것을 들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냥 건너편으로 더 멀리, 아주 멀리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한 조각의 천, 바람, 가위, 웃음 없는 카라. 꿈속의 방은 비어 있었고 그 빈 방에는 어쩌면 나의 숨만이 조용히 들어갔다 나왔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저장된 이름은 여전히 아주머니였다. 고마워요. 밤새 조용했어요. 짧은 문장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이제 혹시 웃음소리가 들려도 그냥 바람소리일 거예요. 전송 표시가 떠오르고 사라졌다. 잠시 후 점점이 찍히던 말줄임표가 먹고 답장이 왔다. 웃음소리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폰을 엎어두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장바구니에 사과는 제때 썩었고 빨랫줄에 물기는 제때 말랐다. 회전문은 나를 들어가게 하고 내보내 주었다. 나는 거의 모든 순간의 빛을 의식하게 되었다.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오후 2시에 소파 등받이를 넘고 8시에는 식탁 의자 다리에 사선으로 박혔다. 빛은 실이 아니었다. 빛은 매듭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살았다. 그 사실이 아주 오랜만에 내게 말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를 몇 번 주고받으며 안부를 나누던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냈다. 혹시 이사하려고요? 나는 좋아요 라고 쓰다가 지우고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쓰다가 지우고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라고만 보냈다. 그녀는 한참 뒤에 답했다. 고마워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왜요? 아주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벽지 아래에서 새 보자기가 나왔어요. 아주 얇은 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매듭이 생겨요. 내가 묵지 않았는데도. 그녀의 목소리 뒤편에서 멀리, 아주 멀리 바늘이 책상 모서리에서 떨어져 바닥을 한번 튕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둘 사이로 낡은 가위 하나가 지나가는 꿈을 동시에 꾼 사람들처럼 한동안 침묵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내 방의 문을 열었다. 빨랫대에 널어둔 셔츠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었다. 아마도. 나는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며 손끝으로 단추구멍의 경계를 천천히 더듬었다. 단추는 그냥 둥근 플라스틱이었다.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기로만 한다면. 잠이 들기 직전 귓가에서 누군가 아주 다정하게 속삭였다. 끝.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말 뒤를 이어 아주 얕게 웃었다. 아직. 나는 웃음을 따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숨의 마지막에 가위 소리 같은 작은 클릭이 들렸다. 어쩌면 진짜 소리는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처음 웃을 때 났던 그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소리가 무엇을 자르는지 무엇을 다시 잇는지 모른다. 다만 다음 밤도 그 다음 밤도 나는 문을 닫기 전에 불을 끄지 않는다. 빛이 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눈으로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아주 가끔 칫솔질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서면 물방울 몇 개가 거울 표면에 내려앉아 웃는 입꼬리에 곡선을 만든다. 나는 손바닥으로 그 물방울을 쓸어내린다. 거울은 다시 무표정해진다. 그때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돌려주자. 돌려주고 잊자. 거울 속에 내가 동일한 속도로 입을 움직인다. 그것은 주문도 다짐도 아니다. 어쩌면 단지 마지막 매듭을 너무 세게 당기지 말자는 소박한 기술자의 메모 같은 것. 창밖에서 바람이 분다. 바람은 웃지 않는다.
다만 창틀을 타고 우리 집 작은 방으로 아주 조용히 들어와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간다. 나는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손을 얹는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아무것도.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음 뒤편에서 아주 멀리서부터 조금씩 누군가의 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다. 이번엔 둘의 발소리가 아니다. 하나의 발소리, 잠깐의 멈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 같기도 한 체구의 발소리. 복도 끝에서 벽지를 쓸며 보자기의 얇은 기침 소리와 함께 내게로. 나는 다음 밤에 불을 더 환하게 켠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아니라 빛을 걸어둘 옷걸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나는 방의 모서리를 한번 손바닥으로 쓸고 창틀을 한번 두드린다. 그리고 문 손잡이에 귀를 댄다. 문 너머를 스치는 바람이 오늘은 정말 바람인지 아니면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실인지 듣기 위해 끝이라 믿으려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쓰는 문장처럼 나는 속으로 한 번 더 중얼거린다. 끝. 그 말은 매듭 같고 매듭은 다시 언제나 그렇듯 누군가의 웃음처럼 느슨하게 풀리려고 한다. 그 느슨함 속에서 나는 내 호흡을 길게 빼고 아주 조용히 문을 잠근다. 그리고 침대에 눕는다. 저 멀리 아주머니의 집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이 내 창문을 스치고 지날 때 나는 처음으로 웃음이 아니라 울음처럼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오래 묵은 천이 마침내 물에 젖어 무게를 갖게 되는 소리. 나는 몸을 돌려 한쪽 귀를 베개에 묻는다. 그 소리가 다시 웃음으로 바뀌기 전에 잠들기 위해. 내일 만약 또 다른 매듭이 생긴다면 나는 아마도 또 한 번 가위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 가위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손끝은 그것의 무게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마지막 매무새를 어설프게나마 다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게 나를 살게 하고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한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본다. 이름은 생각보다 가볍게 귀에 걸렸다. 웃음은 없다. 숨만 있다. 숨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주 희미한 빛이 남았다. 그 빛에 나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는다. 그리고 오래된 방의 한가운데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옷걸이가 하나 서 있는 꿈을 꾼다. 그것은 아무것도 걸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보였고 동시에 언젠가 무엇이든 또 걸리겠지 하는 불길한 예감처럼도 보였다. 나는 그 사이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다가 문득 웃지 않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웃지 않으면 적어도 내 입술은 누군가의 바늘에 덜 잡아당겨질 테니.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속으로 내려갔다. 창밖이 여명으로 옅어질 때까지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문 너머를 스치는 기척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그 밤이 지나고도 며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주머니에게서 온 메시지 몇 줄 조용해요. 그런데 가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나는 빛을 켜두세요. 바람을 통하네요. 라고 답했다. 답장은 이모티콘 하나뿐이었다. 웃는 얼굴도 우는 얼굴도 아닌 입이 그려지지 않은 빈 동그라미. 그 공백을 오래 바라보다가 폰을 뒤집었다. 그날 이후 내 방엔 햇빛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어둠이 내려앉으면 내려앉는 대로 두었다. 실을 만들지 않는 빛, 매듭을 만들지 않는 어둠. 그렇게 살면 된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어느 오후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숨이 다 닿지 않은 사람의 소리였다. 벽지 아래에서 또 보자기가 나왔어요. 얇고 하얀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매듭이 계속 생겨요. 내가 만지지 않았는데도. 나는 즉시 그 집으로 향했다. 골목의 공기는 어쩐지 봄날 빨래 냄새처럼 맑았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주머니가 작은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비어 있었다. 그게 먼저 보였다. 방 안엔 햇빛이 드물게 들었다. 벽지 모서리, 과거에 내가 벗겨냈던 자리 아래 하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담지 않은 천. 그런데 매듭 하나가 방금 묶인 듯 따끈했다. 매듭의 속살이 아주 가늘게 움직였다. 살아있는 심장이 아니라 불러내지 않은 이름이 들썩이는 모양으로. 나는 무릎을 꿇고 보자기를 손에 올렸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잘 묶입니다. 빈 것이 제일 가볍게 움직이니까요. 잡을 게 없어서 더 많이 잡힙니다. 말하고 나서야 알았다.
매듭은 내용물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을 붙든다는 걸. 우리가 여기 남겨둔 건 웃는 얼굴도 자수도 아니었다. 두려움이 스스로 만든 손. 손은 보이지 않고 매듭만 남는다. 나는 그날 내가 했던 일을 다시 했다. 손끝으로 보이지 않는 가위의 무게를 떠올리고 매듭 가장자리 처음 감은 손의 시작점을 찾았다. 얇은 실밥이 햇빛을 타고 반짝였다. 아주머니의 손이 내 손등 위에서 가볍게 떨렸다. 한 번만 더 풀면 정말 끝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고 매듭을 감싸 쥔 채 빛 쪽으로 살짝 들어올렸다. 매듭 속 빈 공간이 보였다. 그 빈 공간은 작았지만 의외로 깊었다. 웃음이 숨었던 움푹 패인 자리, 울음이 말라붙던 그늘, 손이 저절로 모이던 구덩이. 나는 그 빈 곳을 향해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돌려줄게. 누구에게 돌려준다는 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내 것이 아닌만은 확실했다. 첫 줄기를 끊는 순간 방의 온도가 한층 가벼워졌다. 둘째 줄기를 끊자 창틀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오래 잠겨있던 자물쇠가 공기와 맞닿으며 내는 성마른 기침 같은 소리. 마지막 하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남아있던 집 전체를 한 바퀴 돌아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가는 줄기를 자르기 직전 아주 짧은 웃음이 귀를 스쳤다. 히. 그 웃음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정확하게 잘랐다. 정적이 내렸다. 낙엽처럼 얇고 천처럼 부드러운 정적. 아주머니가 숨을 들이켰다. 방 안 공기가 그녀의 폐로 곧장 길을 냈다. 나는 보자기를 펼쳐 보였다. 어디에도 꼬임이 남지 않았다. 천은 여전히 빈 천이었다. 이건 아주머니가 말을 잇다 말고 이마를 짚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나는 천을 접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빛을 보게 해주세요. 어두운 데서 오래 있었으니 오늘은 해가 지기 전까지 밖에 걸어두세요. 내일은 물에 한번 적시고 바람에 말리세요. 옷처럼. 아주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의 것이 아니게. 내가 덧붙이자 그녀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따라했다. 누구의 것이 아니게. 우리는 방을 비웠다. 옷들은 제자리에서 조용했다. 보자기는 창가에서 얇은 깃발처럼 펄럭였다.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나는 대문 앞에서 작게 인사하고 골목으로 나왔다. 햇빛이 이마를 어루만졌다. 그때 겨우 알아차렸다. 내 어깨 역시 비어 있었다. 어디에도 매달린 손이 없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자 오랫동안 속을 긁어대던 바늘끝 같은 감각이 스스로 빠져나갔다. 아픈 자리 대신 미세한 간지러움만 남았다. 상처가 나으려면 가려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나는 새삼 배웠다. 밤이 오고 내 방에 불을 끄려던 순간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엔 불을 껐다. 빛을 확인하기 위해 불을 켜두던 습관을 조심스럽게 바꿨다. 어둠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둠은 내 호흡보다 천천히, 내 심장보다 규칙적으로 퍼졌다. 꿈에서 나는 오래된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실이 없다. 바늘도 없다. 내 앞에는 접히지 않은 하얀 천 한 장뿐이다. 나는 그 천을 접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으로 한번 쓰다듬었다. 천이 아주 작게 숨 쉬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숨의 형태로. 꿈 밖으로 나올 즈음 누군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끝났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끝이라는 말은 언젠가 다른 매듭이 되는 법이니까. 대신 이렇게 말했다. 돌려줬어. 그 말은 매듭이 아니었다. 풀어진 자리 위에 놓인 빈손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 창문이 밝았다. 아주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제 그 보자기 그대로 해가 지도록 걸어두었어요. 밤에 바람이 잠깐 불었는데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오늘은 빨래처럼 빨아서 말려볼게요. 마지막 줄에 작은 웃음 표시가 있었다. 이번엔 입이 있었다. 억지로 그린 선이 아니라 물기 마른 유리창에 아이가 손가락으로 툭 찍어 만든 가벼운 곡선. 나는 잠깐 휴대폰을 가슴에 붙였다가 바깥의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바람은 웃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렇게까지 안도감을 줄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칫솔질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물방울이 두세 개 내려앉았다. 어제처럼 제자길처럼 웃는 곡선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손바닥으로 물을 털고 스위치를 눌러 불을 껐다.
어둠과 함께 내 얼굴의 경계가 사라졌다. 대신 방에 평평한 숨이 들렸다.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은 옷걸이가 벽에 걸려 있었다. 나는 옷걸이를 내려 서랍에 넣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걸지 않기로 했다. 내일도 모레도 걸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걸어야 한다면 나는 아마 웃음을 먼저 걸지 않을 것이다.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저 필요한 만큼의 천과 필요한 만큼의 빛만. 잠들기 전 나는 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다. 안녕. 그 말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인사이기도 했고 나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이기도 했다. 문손잡이가 조용했고 창문 틈은 제자리에 있었다. 멀리서부터 바람이 왔다. 바람은 내 방을 한번 스치고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제야 나는 이 이야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남은 것은 어둠과 빛이 번갈아 드나드는 빈 방. 나는 그 빈 방에서 아주 오래 기다려온 잠을 조용히 불러들였다.